유럽보다 한국 의료가 낫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료의 기준은 유럽이고 의료는 원래 느리고 비싸며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가 빠르고 저렴하다는 말도 과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위해 한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로 응급실 침대에 누운 순간 그 상식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지금 여기서 지연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보험도 서류도 비용 설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유럽에서는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는 즉시 해결됐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헤이워드입니다. 영국 BBC에서 15년을 일했죠. 전쟁 특파원으로 중동을 다녔고 테러 사건 현장을 취재했으며 유럽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과장이거나 누군가의 희생을 숨긴 포장지라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응급실을 취재할 때 일입니다. 한 환자가 복통으로 실려왔는데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5시간이 걸렸어요. 결과는 맹장염이었죠. 수술은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침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는 원래 느리고 비싸고 복잡한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브뤼셀 의료 포럼에서 낯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의사가 말했어요. 한국은 응급이 다르다. 프랑스 기자는 덧붙였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저렴하다. 심지어 WHO 관계자까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빠르면 어딘가 생략된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독일 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어요. 생략된 게 아니라 순서가 달랐습니다. 순서. 그 단어가 묘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빠르고 싸다는 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진의 임금이 낮거나 설비가 낙후됐거나 환자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런던의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 의료저널에서 심지어 NHS 관계자들까지 한국 응급 시스템을 언급했어요.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영국 외과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학회에 참석했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도착부터 수술까지 4시간이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틀은 걸렸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나 부러움 같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진술하는 목소리였죠. 그게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호기심은 커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시스템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면 그건 구조의 문제일 테니까요. BBC 본사의 에디터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숫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병원 홍보 자료가 아니라 응급실 복도의 진짜 풍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환자가 퇴원하는 순간까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적으로 접근하세요. 에디터가 덧붙였죠. 너무 좋아 보이면 의심하세요. 우리는 진실을 원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하니까요. 준비에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3곳과 접촉했고 응급실 취재 허가를 받았어요. 통역사도 섭외했고 의료 용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카메라맨에게는 말했죠. 화려한 장면 말고 대기실 풍경을 찍어. 환자들의 표정, 의료진의 손, 복도의 속도.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응급 환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외국인 환자는 차별받지 않는가? 비용 구조는 어떻게 설계됐는가? 숨겨진 비용은 없는가? 의료진의 번아웃은 어느 수준인가? 리스트는 23개의 질문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각 질문마다 예상 답변을 적어두었어요. 냉소적인 가설들이었죠.
대기 시간이 짧은 건 중증 환자를 우선하기 때문이고 경증 환자는 방치될 것이다. 외국인에게는 별도 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의료진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가설을 세우는 건 기자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부수는 것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은 겨울이었고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수첩을 펼치고 다시 한번 질문들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마감은 일주일 뒤였고 촬영 일정은 빡빡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눕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를 드는 사람이지 팔에 링거를 꽂는 사람이 아니었죠. 관찰자였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지는 데는 고작 이틀이 걸렸어요. 첫날 취재는 순조로웠습니다. 응급실을 둘러보고 의료진 2명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예상 밖으로 솔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죠. 둘째 날 오전 저는 서울 시내 교차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녹색 신호등이 켜졌고 저는 길을 건넜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던 순간이었죠. 그때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취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인 기사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준비한 23개의 질문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답해질 거라는 것을요.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옆 차선에서 다른 차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튕겨나가는 감각, 짧은 공중 부양, 그리고 아스팔트가 등을 때리는 충격. 숨이 막혔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시야가 흔들렸고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통증보다 먼저 떠오른 건 계산이었어요. 외국인, 응급실, 보험, 비용. 15년 기자 생활이 만든 본능이었죠.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려 하자 왼쪽 갈비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 남자가 재킷을 벗어 제 머리 밑에 받쳐주었어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2명의 응급대원이 내려왔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파요? 응급대원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왼쪽 갈비뼈를 가리켰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목 척추 사지. 손길은 정확했고 질문은 간결했어요. 목은요? 허리는요? 다리 움직여 보세요. 저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응급대원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고 곧 들것이 제 옆에 놓였어요. 그들은 제 몸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갈비뼈에서 통증이 찔렀지만 그들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여권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죠. 응급대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권은 나중에요. 지금은 숨 쉬는 게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얕게 숨 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응급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제 얼굴에 씌우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쉬세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고 응급대원은 계속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병원과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라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톤은 분명했어요. 병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의료진이 이미 밖에 나와 있었어요. 간호사 2명, 의사 1명. 들것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갈비뼈 통증, 의식 명료, 활력 징후 안정. 응급대원의 간결한 보고가 끝나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검사실로. 들것이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방을 찾으려 했어요. 여권, 보험카드, 신용카드. 그런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접수는 안 합니까? 간호사가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나중에 해요. 지금은 검사 먼저. 그 순서가 낯설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맨체스터였다면, 심지어 브뤼셀이었다면 먼저 서류를 작성했을 거예요. 보험 확인, 신원 확인, 비용 동의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게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방사선사가 저를 맞았어요.
흉부, 갈비뼈, 복부 촬영할게요. 내부 출혈 확인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CT 테이블 위에 누웠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며 움직였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없었다. 보험 이야기도 없었다. 승인 절차도 대기 순서도 없었다. 대신 제 호흡과 통증만 있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이미 전송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확인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부 출혈은 없어요. 폐도 괜찮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입원 필요합니다. 이틀 정도. 통증 관리하고 경과 지켜봐야 해요. 입원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의사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갈비뼈 골절은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합병증 위험도 있고요. 이틀이면 충분해요. 그의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침대는 깨끗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연결했어요. 10점 만점에 통증 몇 점이에요? 6점쯤. 그녀는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진통제 드릴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고부터 지금까지 1시간 반.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BBC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고, 병원, 괜찮음. 답장이 곧 왔습니다. 보험 처리 도와줄까? 저는 답했죠. 아직 괜찮음. 지켜볼게. 간호사가 들어와 진통제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녀가 나가려 할 때 저는 물었어요. 비용은 언제 확인합니까? 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할 때요. 지금은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진통제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통증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다. 순서가 달랐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고 비용이 아니라 치료가 우선이었다. 저는 취재하러 왔다가 스스로 데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진통제 덕분에 통증은 관리됐고 병실은 고요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었습니다. 사고, 구급차, 검사, 입원. 모든 게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순서의 차이. 서류 뒤 치료 먼저. 질문 왜 가능한가?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녀는 제 활력 징후를 확인했어요. 혈압, 체온, 맥박. 손길은 익숙했고 동작은 빨랐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어때요? 4점 정도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침 먹고 의사 선생님 회진 있을 거예요.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 반찬, 국. 병원 음식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었고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회진 시간이 되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제 갈비뼈 부위를 조심스럽게 눌러봤어요. 많이 나아졌네요. 오늘 하루 더 지켜보고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요?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골절이 심하지 않고 합병증 징후도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했어요. 무거운 것 들지 않기, 격렬한 운동 피하기. 설명은 명확했고 질문할 시간도 충분히 줬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저는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회복이 더뎌요. 천천히라도 움직이세요. 의사가 권장한 거였죠. 링거 거치대를 끌고 복도를 한 바퀴 돌았어요. 복도 끝 대기 공간에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시간 한 직원이 조용히 장비를 닫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시설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제가 말을 걸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환자가 말을 거는 게 흔한 일은 아닌 모양이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 하십니까? 네. 새벽 6시부터요. 환자분들 일어나시기 전에 끝내야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없었다면 이 병원의 흐름도 없었을 거예요.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만 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접어넣었어요.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취재 노트를 정리했어요. 관찰 이 시스템은 개인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인다. 오후에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링거를 교체하고 상처 부위를 확인했어요. 잘 아물고 있어요. 감염 징후 없고요. 간호사님, 저는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돌보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병동마다 다르지만 저는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요.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도와주니까요. 시스템이요? 네. 차트가 전산화되어 있고 약 처방도 자동으로 연결돼요. 중복 작업이 없어서 환자한테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핵심을 캐치했어요. 효율은 속도가 아니라 중복 제거에서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걸 덜어내니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영국에서는 어떤가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서류가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여기도 예전엔 그랬대요. 하지만 시스템을 계속 개선했다고 들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까지요.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치며 슬쩍 봤어요. 모니터에는 환자들의 활력 징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링거를 교체해야 하는지, 누가 약을 먹을 시간인지 한눈에 보였어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일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취합하고 경고가 필요한 순간에만 알려줬죠. 그 시간에 간호사는 환자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의사의 회진, 간호사의 손길, 시설 직원의 청소, 전산 시스템의 연결. 모든 게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곳의 빠름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누적된 리듬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구조였고 그 구조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질문 이 리듬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왜 다른 나라는 이걸 따라하지 못하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이 깊어도 복도는 완전히 어둡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퇴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퇴원날 아침 저는 BBC 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상황 보고 필요. 보험 처리 진행 상황은? 의료비 청구서 받았나? 에디터의 목소리가 글자 사이로 들렸어요. 걱정 반 의심 반. 답장을 쓰려는데 런던의 동료 기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조심해. 한국 병원들 외국인한테 나중에 추가 청구하는 경우 많다던데.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너무 빠르면 너무 싸면 어딘가에 함정이 있다고. 간호사가 들어와 마지막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다 좋아요. 퇴원 준비하시면 돼요. 청구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1층 수납 창구에서요. 퇴원 서류 받으실 때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영국식 시스템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심의 목소리였죠. 분명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야. 응급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다 따로 청구될 거야. 노트북을 열고 예상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영국 기준으로요. 합치면 최소 2,000파운드. 한국 돈으로 300만 원쯤 될 거예요.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신용카드를 꺼내 확인했어요. 한도는 충분했습니다. 보험 처리는 나중에 받으면 되고요. 수납 창구 앞에 작은 줄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고 프린터에서 서류를 뽑았어요. 확인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응급실 진료 10만 원, CT 검사 15만 원, 입원비 일 20만 원, 약제비 5만 원, 총액 50만 원. 저는 다시 봤습니다.
50만 원. 영국 파운드로 30파운드 정도. 잠깐만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급여 항목 포함된 금액이에요. 비급여요? 그럼 보험 적용 안 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네, 외국인 환자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셔서 비급여로 계산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비급여, 즉 보험 없이 전액을 낸 금액이 이것뿐이라고. 누락된 게 있나, 나중에 추가 청구가 있나. 하지만 명세서는 명확했습니다. 최종 금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짜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추가 비용 없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예상했던 자릿수가 아니었거든요. 결제가 완료됐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50만 원, 30파운드. 런던에서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이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창구를 떠나 로비 벤치에 앉았어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BBC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산 완료. 총액 50만 원 약 30파운드. 추가 비용 없음.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확인 필요. 숨겨진 비용 있을 수 있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해됐어요. 나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로비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빌딩, 사람, 차.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본사, 동료들, 보험사. 모두 같은 걸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야? 확실해? 저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는가? 왜 좋은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시스템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빠르면 대충이고 싸면 부실하고 친절하면 뒤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순서가 달랐어요. 생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 순서가 결국 비용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지연이 없으니 낭비도 없었고 낭비가 없으니 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확인했습니다. 총액 50만 원 맞음. 이게 한국 시스템입니다. 지연이 없으니 비용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 복귀 후 상세 보고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한 달 뒤에 청구서가 또 오는 건 아닐까? 저는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명세서를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최종 금액, 추가 비용 없음. 그 문구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제 안의 의심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불신이 좋은 시스템조차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직접 환자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의심했을 거예요. 숫자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심은 보호장치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가린다. 질문 저는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영수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죠. 호텔에서 보낸 사흘은 조용했습니다. 갈비뼈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저는 처방받은 진통제를 먹으며 회복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구급차, 응급실, 입원, 퇴원. 각 단계마다 예상과 다른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운이었을까? 제가 간 병원이 특별했던 걸까?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기자로서요.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취재 허가를 받고 통역사와 함께 들어갔어요. 오후 6시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대기 의자는 거의 다 차 있었고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들것이 들어왔어요. 호흡곤란 환자, 70대 남성, 구급대원의 외침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공기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들건 옆에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의료진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셋.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한 명은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85, 혈압 160, 기도 확보, 산소 리터당 10리터. 짧은 보고가 오갔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폐음 이상, 즉시 엑스레이, 중환자실 대기 걸어. 간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빠른 한국어가 오갔어요. 통역사가 속삭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자리 확보하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보호자는 복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이 순간 제 존재는 불필요했으니까요. 환자가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모니터는 함께 움직였어요. 산소 포화도 심박수가 계속 표시됐습니다. 3분 안에 결과 나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말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블릿에 엑스레이 영상이 떠 있었어요. 폐에 물이 찼습니다. 신부전 증상이에요. 지금 즉시 처치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환자실로 옮깁니다. 이뇨제 투여하고 산소 공급 유지할 거예요. 일단 안정시키고 정밀 검사 진행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해요. 비용은 나중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지나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보험을 확인했을 겁니다. 서류를 작성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환자는 호흡곤란 상태로 기다렸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질문은 나중이었어요.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경우 나중에 비용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통역사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회복지팀이 개입합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일단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네. 응급 상황에서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이건 운 좋은 대응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본값이다. 응급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의료진의 움직임, 보호자의 눈물, 의사의 단호한 말.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의료 시스템을 취재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수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런 문장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비용이 먼저였습니다. 보험이 있습니까? 비용에 동의하십니까? 나중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의료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순서를 뒤집어 놨습니다. 생명, 그 다음 서류, 치료, 그 다음 비용. 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지? 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없지? 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순서를 바꾸지 못하는가?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BBC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취재 계속합니다. 기사 방향 수정 필요. 제목 변경 제안 한국은 의료의 순서를 바꿨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승인. 상세 보고 대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병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상 속에 혁명이 숨어 있다는 걸요. 순서를 바꾸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모든 걸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걸 봤다. 그리고 그게 조용히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 혁명은 시끄럽지 않았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시스템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순서, 리듬, 시스템.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장비를 닦던 시설관리 직원, 환자를 체크하던 간호사,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던 의사.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타이핑했어요. 존경. 이상한 단어였습니다. 기자가 대상을 존경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건 한두 명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본 수많은 손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시설관리자, 그리고 정책을 만든 사람들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행정부서를 찾았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병원 행정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이건 전국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시행착오가 많았고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 중 하나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택의 문제였다고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볼 것인가,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선택. 그게 핵심이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솔직했어요.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판단하면 시스템이 따라온다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지지한다. 영국에서는 거꾸로였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었죠.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들이 빠른 치료를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하지만 그게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그게 정상이 됐다는 뜻이니까요.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는 그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간호사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한 간호사가 핵심을 짚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면 일단 살린다고, 질문은 나중이라고 했어요. 팀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구조. 모두가 같은 방향. 영국에서는 각자 다른 목표를 봤어요. 의사는 환자를 보고, 행정직원은 예산을 보고, 경영진은 효율을 봤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어요. 선택의 문제였다는 말, 시스템이 저를 지지해준다는 말, 의료는 권리여야 한다는 말, 모두가 같은 목표를 본다는 말, 망설이지 않는 구조라는 말.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어요. 영국도 훌륭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간호사들도 있어요. 최신 장비도 갖춰져 있고 의학 수준도 높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달랐어요. 효율을 우선했고 비용을 먼저 계산했고 리스크를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사람을 지지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떠받치며 버티고 있었죠. 한국은 거꾸로였습니다. 생명을 우선했고 비용은 나중에 계산했고 리스크를 감수했어요. 그 선택이 축적되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제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BBC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순서의 선택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썼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치료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건 감탄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썼어요. 이 시스템을 만든 건 천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같은 방향을 본 수많은 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다고, 사람을 먼저 세우기로 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을 지켰다고 썼어요. 저는 그걸 존경한다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저는 옥상을 내려와 호텔로 돌아갔어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23개의 질문을 준비했어요.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숨겨진 비용은 없는가, 의료진의 번아웃은 어느 수준인가. 냉소적인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느린가? 왜 이렇게 싼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비싼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갈 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질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취재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의 장면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사고, 구급차, 입원, 퇴원, 그리고 다시 병원. 관찰자에서 환자로 다시 관찰자로 돌아온 일주일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소차가 지나갔고 조깅하는 사람이 보였고 편의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를 훑어봤어요. 인터뷰 녹취록, 사진, 영수증, 메모, 그리고 제 안에 쌓인 질문들. 오전 10시 저는 마지막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정중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핵심이 무엇이냐고요. 그는 답했습니다. 접근성과 적시성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그는 설명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가 우선이고 비용 문제는 사후에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사후 해결. 그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사전 승인이었죠. 한국은 순서를 바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고요. 그는 솔직했어요. 의료진의 과로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솔직함에 감사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시스템. 그게 더 신뢰가 갔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청사를 나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비행기는 내일 아침 7시.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었어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상 뒤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작동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런던에 돌아가면 쓸 기사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의료의 순서를 바꿨다. 저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순서가 생명을 결정한다. 이 문장이 맞았어요.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영국 NHS의 현실, 한국 응급실의 속도, 비용 비교, 시스템 철학. 단어들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었어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해가 기울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황혼이 보였어요. 오렌지빛 하늘 아래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사는 런던에서 쓰면 됐어요. 지금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서울의 저녁을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까지,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병원 영수증. 저는 그 영수증을 가방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으니까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병실에서도 이렇게 천장을 바라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BBC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귀국 확인. 기사 마감은 3일 후. 건강 괜찮나?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썼어요. 이 기사는 중요할 겁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방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이에요. 익숙한 공기, 익숙한 사무실, 익숙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바뀌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저는 냉소적인 기자였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았고 좋은 시스템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이지만 희망도 품게 됐어요. 변화는 가능하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선택을 하면 시스템은 따라온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지막으로 호텔 방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을 보낸 공간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곧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이미 깨어 있을 거예요.
응급실은 환자를 받고 의사들은 회진을 돌고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순서가 철학을 만들고 철학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선택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면세점을 지나고 카페를 지나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빌딩들이 한강이 도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돌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런던 3일 후 BBC 스튜디오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앵커 데스크에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프로듀서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BBC 뉴스나이트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헤이워드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흘렀어요. 특별 리포트 순서가 뒤집힌 나라. 지난주 저는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취재하려 갔죠. 하지만 제가 환자가 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서울병원 외관이 보였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10분, 도착부터 입원까지 1시간, 이틀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런던에서 같은 상황이었다면 NHS 평균 대기 시간은 4시간입니다. 검사 대기는 추가로 2~3시간, 입원 대기는 하루에서 이틀. 영수증 이미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총 비용 50만 원, 영국 파운드로 30파운드입니다. 응급실, CT 검사, 이틀 입원, 약제비 모두 포함입니다. 외국인이라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됐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화면에 병원 복도 영상이 나왔습니다. 답은 순서였습니다. 한국은 순서를 바꿨어요. 영국은 접수, 보험 확인, 비용 동의, 그 다음 치료. 한국은 거꾸로 합니다. 치료, 그 다음 접수. 생명이 먼저입니다. 화면에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해요. 이 문장을 주목해 주십시오. 순서의 문제입니다. 저는 앵커 데스크에 기댔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면 비용이 폭발하는 거 아닌가? 화면에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에요. 지연이 없으니 낭비도 없습니다. 빠른 진단이 합병증을 막으니 장기 입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순서가 철학을 만들고 철학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화면이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료진 과로가 심각하다고 한국 정부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회의적인 기자였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환상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어요. 빠를 수 있고 저렴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순서를 바꾸는 것. 화면에 서울 야경이 떴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선택하지 않아서예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NHS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선택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서가 뒤집힌 나라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붉은 불이 꺼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좋았어, 데이비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송이 뭘 바꿀까? 아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고 놀라고 잊을 겁니다. 시스템은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요. 어쩌면 누군가는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움직인다면,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면, 그럼 이 취재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복도를 따라 출구를 향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런던 거리를, 익숙한 이 도시를.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방 속 병원 영수증이 느껴졌습니다. 50만 원, 30파운드. 그 작은 종이가 증명했어요.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 저는 회의적인 관찰자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기자지만 하나를 더 알게 됐어요. 희망은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요. 순서가 뒤집힌 나라에서 배운 것. 그건 단순한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기로 한 그 오래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질문을 들고 희망을 품고 런던의 밤속으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